안녕하세요. 정준이 해시태그 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준이 해시태그 거의 없답니다. 한 주 동안 굉장히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이제 곧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각종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국민들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국내외 이슈들에 대해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분께서 이슈를 좀 독점하시는 경향이 지난 4일이었죠. 윤석열 후보가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런데 발언이 문제가 되니까 4시간 만에 그 문제의 대목이 삭제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은 좀 흔치 않은 일이죠, 교수님. 흔치 않죠. 왜 그러냐면은 보통 삭제를 하는 경우는 삭제도 잘 안 하는, 그 삭제는 자기가 정말로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경우에 그렇죠. 네, 보통 자기 스스로 알아서 실수일 삭제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누군가의 주문이 있어서 내려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로 가기도 전에 그냥 스스로 알아서 내려버리는 그런 케이스잖아요. 네. 보통은 이런 경우는 좀 이렇게 약간 껄쩍지근한 그런 예.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편집권을 외부에서 누군가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편집권이 뭔가를 받아들였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게 대체로 권력이 센 사람인 경우들이 많죠. 그렇겠죠. 그래서 권력이 센 사람이 직접 연락해가지고 내리도록 하는 그런 케이스는 특히 예전에도 문제가 좀 많았던 케이스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일선 기자들이 자기들이 쓴 기사를 데스크가 막 손보는 것도 싫어하는 그런 그렇죠. 분위기인데 그거를 내리는 조치까지 취한다? 당연히 흔하지가 않죠. 그러면은 어떤 측면에서 이런 판단을 했을까가 바로 이제 부산일보가 이례적으로 자신들이 왜 삭제하게 됐는가를 경위를 밝히는 보도를 했는데 네. 이 보도를 한 거 자체는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냥 없앤 거보다는 왜 그러는지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런데 그 얘기한 내용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가 이 취지로 한 얘기가 아닌데 그 취지가 아닌 것이 들어가 버려가지고 왜곡이 생겨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기 때문에 네.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내렸다 이거거든요. 네. 근데 왜곡이 아니에요. 네. 외국이 아니더라고요. 네. 왜곡이 아니고 실제로 사실과 어긋난 관계를 얘기한 것도 있고 서로 그게 이제 나중에 해명한 것처럼 원전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서 나타났던 사건이니까 최론들하고 다른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다라고 하는 게 맞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원전이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로 가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이미 했던 얘기고 그 했던 발언에 대해서 검증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거를 전달하는 것 자체는 취지의 왜곡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는 거죠. 결국엔 내렸다는 얘기는 그리고 내리면서 해명한 결과를 보면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는 되게 잘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네. 보통의 언론의 자존심 보통 이렇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이런 게 보도가 나갔어야 되는데 그냥 윤석열 후보의 발언 자체를 가지고 보도를 쓰고 있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받아쓰기. 이건 뭐 그냥 한글만 배운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누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뒤에다 의혹이나 논란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무슨 발언 논란.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대선 후보로서 윤석열 후보의 어떤 정치적인 워딩이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진짜 생뚱맞은데 윤석열 후보 달래주는 기사가 있어요. 지금 본인도 많이 속상해하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등장하지 않는 보도는 이 발언이 과연 어떤 맥락을 타고 나온 발언이며 이 발언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고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짚는 보도는 없단 말이죠. 네. 한 번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네 개나 유형분류까지. 몇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될 측면들이 있는 건 일단 정치공학적 보도가 제일 대표적인 문제 같아요. 네. 이게 마치 의도를 가지고 있건 또는 의도가 아니었던 간에 그게 어떤 식의 정치적인 효과와 연결될 것인가를 분석 기사랍시고 이제 차라리 분석을 보고 분석이 설득이 되면 좀 그나마라 좀 낫겠어요. 네. 네. 이게 왜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 그게 어떤 정치적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뭐 그 발언 자체를 문제 삼는 그런 보도보다는. 네. 그런데 그 내용도 그렇게까지 막 설득력 있는 그런 측면들이 아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의 이제 이분의 이야기가 과거로부터 여러 번 반복됐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발언은 단건의 발언의 왜곡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분의 일종의 철학이거나 아니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얼마만큼의 설득력 있는 주장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얘기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비슷한 발언이 또 한 차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었죠. 부정식품 관련 발언, 이게 뒤늦게 공개가 되면서 두 번째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은 편집권적인 자유라고 볼 수 있고 편집권적인 판단이라고 당연히 볼 수 있지만 그 자유나 판단은 이후의 논쟁이나 논란을 없애버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뺐는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서 생각해서 뺐다. 그 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요거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대선 후보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하나가 가지는 경중이라고 할 때 그 중함이라는 게 굉장히 크고요. 이건 아마도 기사를 더 늘려서까지라도 보도를 했어야지 마땅하고 아니면 더 위로 올려서까지 얘기를 해도 충분한 그런 식의 뉴스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러니까 부정식품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당신들의 의식세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뺀 경우. 이 경우는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건, 야,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지를 아는구나. 알긴 라고 했구나. 하는 게 다행인 거고, 네. 두 번째로 그러면 그걸 빼주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 호의적인 행동이냐라고. 윤 후보한테 호의적인 그럼, 행동이란 말입니다. 네, 네. 그럼 그 호의는 어디서 나왔을까?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이제 대선 가까워지면서 이런 보도는 계속 쏟아지게 될 것인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도를 해야 될 것인지 우리 한국 언론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를테면은 네. 언론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을 모두 다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취사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본질이자 네. 중요한 어떤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자신이 취사 선택한 세계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일반인들이라면 주목했을 그런 세계와 어느 정도의 합치성을 가지는가를 늘 시험받는 존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시험의 과정에서 일반인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반인들이 보기엔 또 관심이 있어야 될 그런 식의 내용들인데 언론들은 그걸 의도적으로 빼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뺐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세계는 일반 보통 사람들의 시민적 의식세계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징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부터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 다룰 것을 다뤄주고 다루지 않아도 될 것들을 빼주는 것이 얼마나 시민적인 어떤 선택에서 시민이 올바른 어떤 정보를 제공받고 시민의 어떤 투표 행위라든가 정치적 판단이나 정치적인 어떤 참여 행위에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 취합되고 취사 선택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대선 후보뿐만이 아니라 대선 후보의 발언을 전달하는 자들도 끊임없는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취합의 능력들을 만약에 인정받고 싶다면 그 시험대에서 자신의 역량을 인정받고 그 다음에 검증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과연 유력 대선 후보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제 한국적인 어떤 예의를 차리고 그리고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감싸주는 보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언론들이 보여줬던 모습하고도 완전히 너무나 반대돼, 다르죠. 완전히 배치되거든요. 네. 오히려 권력이니까 겁 없이 덤벼든다. 만약에 그게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라면 그건 그냥 비겁한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설마 비겁한 게 언론의 어떤 생태계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네,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준희의 해시태그 못지않은 날카로운 대선 관련 보도들 역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희 정준희의 해시태그는 이어서 심층 비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게임 같은 거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면 주 120시간,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 다음에 노는 거죠. 최근 대선 후보들의 노동과 경제에 관련된 발언들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 보면 단순히 이제 노동 문제에 대한 이념적 차이라든가 정책적 차이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관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발언들이 다수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 문제는 우리 삶의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이 대선 후보들이 어떠한 철학과 입장을 가지고 올바른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자의 권리를 얘기할 때
저희 방송에 늘 거의 뭐 굉장히 높은 빈도로 등장하시는 분이시죠. 최백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사실 근데 요즘에 이 노동 문제, 특히나 이제 최저임금 관련해서 조금 뭐 말씀을 좀 듣고 싶다 이러고 섭외가 들어오면 좀 귀찮으실 것 같아요. 비슷한 내용을 워낙 많이 말씀하시고. 그렇죠. 네. 사실 그만하고 싶은데. 아니 근데 뭐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말씀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교수님께서. 오늘도 뭐 귀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회 노동 문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 연구의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김종진 씨 죄송합니다. 초면에 실례했습니다. 김종진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좋아하십니까? 똑같은 질문을 받는 건 맞아요. 이쪽도 좀 지겨우셨군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좀 참신한 질문. 참신한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버 거의 없다의 찐 구독자 이봉 활동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봉입니다. 네. 요즘에 라디오는 잘 나가고 있습니까? 네, 뭐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지 잘 나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쪽 PD랑 좀 아는 사이거든요. 조만간 잘린다고. 오늘 시작부터 게스트들을 향해서 아주 얼마 전에 그 프로는 이제 그만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만두기 전에 최종 교수님 한번 나오셨잖아요. 씁쓸하네요. 네, 저의 좋은 컨디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시사 방송을 하잖아요. 네. 그 대선 후보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약간 정신이 아득해질 때가 있어요. 저 지금 괜찮은가 저런 얘기해도 저게 본인한테 별로 이득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또 좀 짧은 생각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인들 입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그냥 나오진 않을 거고 이게 언론을 타서 어떻게 보도가 될 것까지 계산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부는 아마 이제 상당히 전략적으로 하는 발언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일부는 약간 몰라서 하는 얘기거나 어디서 주워 듣고 그냥 이제 대충 하는 얘기거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대선 후보들이 내뱉고 있는 그런 말들의 중요한 부분은 이후에 정책에 상당히 중요한 기조로 작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엄밀한 검증이 좀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나왔던 최저임금 관련된 발언들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최국민 교수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사회도 드디어 이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고 있구나. 지난 10년간 보게 되면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우리 뭐 구구 정치인들의 출연들 많이 목격했잖아요. 네. 이제 물론 그 밑바탕에는 경제적인 양극화가 그걸 이제 만들어내고 있지만은 미국 의회 표성형을 보게 되면은 완전 평행선이에요. 자기 지지층만 대변을 해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한국에도 드디어 이제 구구 정치인이 등장을 했고 이분들이 아까 정준희 교수님이 뭐 몰라서 하는 얘기도 있다는데 이런 거 모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저희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시 대변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일자리 없애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다. 참 이 얘기 듣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으악했는데 이 소리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취업을 가로막고 있는 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노조가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조가 어떻게 보면 특권층이라는 얘기죠. 일반 사람들 소위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거리감 있는 이런 얘기를 팀당의 주요 유력 후보 입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충격적인 것이죠. 이를테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법조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자리 없애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치인이 금방 되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원래 법조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죄라는 건 되게 형법적으로 처벌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발언을 굉장히 조심하는데 이 범죄라는 얘기는 이제 상당히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들리게 되잖아요. 정치적으로 쓴 레토릭, 수사인지 아니면 진짜로 그냥 사법적으로 그런 판단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를 확인한 사살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이런 건데 두 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7월 13일 날 인터뷰한 시기는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고 고용노동부가 이걸 확정하는 2주를 앞둔 시간이거든요. 정권 말기에 최저임금 결정할 때 되게 부담스러운 이런 목소리를 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터뷰 말미에 앞으로 최저임금은 근로자들 자기 결정에 맡기겠다. 그런 방식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이라는 건 임금을 지불하는 사용자가 주는 결정권을 갖고 있고 노동조합이 있지 않는 한 구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월적 지위 관계에서 임금 결정을 최저임금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맡긴다면 8,720원이 아니라 어떤 노동자는 5,000원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마치 경매처럼 최저임금을 나는 얼마 받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임금을 부른 사람이 우선적으로 고용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노동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군요. 그 이유 때문에 최저임금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교섭력이나
저임금, 네. 빈곤한 노동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일정 정도의 이 최저임금 결정하고 이 이하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유일무이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 후보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를 일시 중단해야 된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과격한 발언이거든요. 그렇죠. 그 최저임금제라든가 주 52시간제는 일단 사실 기본권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서 취지가 있는 법들이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삶을 지켜줘야 된다는, 그걸 폐지하자는 취지의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 언론이 좀 보도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하태경, 최재형, 홍준표 이 세 후보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과격한 발언이 나왔는데도 보도량이 좀 없습니다. 심지어 경제지를 중심으로는 긍정적인 보도까지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디지털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선명한 경제 정책관을 피력한 것이다. 칭찬 같죠? 칭찬이죠, 칭찬. 칭찬이네요. 예, 그리고 서울경제 같은 경우에 역시 같은 발언, 최저임금제 폐지 발언을 두고 소상공인을 챙기는 행보라고 표현해줬습니다. 언론이 보도를 많이 안 한 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너무 다 쓸어가서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사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좀 뒤져봐야 되는데, 네. 뭐 이분들은 나름대로 지지층에게 호소하겠다고 극단적인 발언을 일부러 해가지고 아마 약간 노이즈를 일으키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주목을 안 했고, 주목하더라도 그냥 일부 칭찬해주는 그런 정도였고, 방금 거엄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싹쓸이 해간 발언이 있었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주 120시간 발언을 하면서, 그것도 이제 뭐 게임업계 사람들 만나면서 이제 게임업계에서는 이런 일도 한다더라 라면서 이제 흘리듯이 한 이야기가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저희 취재를 취재하다 팀에서 그래서 실제 게임업계 현장의 목소리 한번 담아봤는데요. 함께 화면 보시죠. 게임 같은 거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면 정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진짜 24 곱하기 7하면 얼마야? 168이잖아.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야. 120시간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게임 업계에 일을 하면서 뭐 가로사를 한다거나 갑자기 어떤 이유에 의해서 뭐 병에 걸리셔서 회사를 그만두신다거나 아니면 자살을 하신다거나 하셨던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게 연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24시간 동안 뭐 1분도 뭐 집에 갈 수 없고 회사에 묶여서 일해야만 나오는 숫자고 대응해서 말할 가치도 없다? 120시간 일해야 된다. 그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 다음에 노는 거지. 사실 이런 시스템 자체가 게임 회사 안에서는 만들어져 있지가 않다는 거죠. 업데이트 하던 사람이 다음 주에는 또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거고요. 누군가가 52시간을 넘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를 이제 스피커로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노동자 측에서 바라봤을 때 생기는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근로 조건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와 근로자들이 근로 조건을 선택할 수 있게 좀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노동조합이 없는 곳이고 대부분의 IT 회사들, 게임 회사들의 형식인데, 그럼 어떻게 노사가 도등하게 이야기를 하고 과거에는 면접이나 이런 곳에서도 뭐 야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묻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고, 항상 면접을 보러 가면 그 이야기를 꼭 했었어요. 안 한 곳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캐리어에다가 짐 싸가지고 와가지고 회사에 뭐 월요일날 캐리어 싸들고 와가지고 금요일까지 뭐 아니면 주말까지 그냥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게임을 개발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었는데요. 현재는 이제는 어떤 워라밸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개념이 좀 잡혔다. 자, 그럼 게임 업계를 제외하고 노동계에서도 이에 관련한 반응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그 노동계에서는 윤석열이 노동을 이제 관심을 갖는구나. 관심이요? 우리나라 정치인데 워낙 노동에 관심이 없으니까. 아예 없으니까. 우리가 법정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게 연간 1908시간입니다. 네. 독일이 1300시간이거든요. 예.
우리가 무려 네. 한 2달 정도 더 일을 하는 취지예요.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150년 전에 공장법이라는 만든 취지는요. 사용자들에게 사실은 더 유리한 제도를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는 일을 시켜도 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우리는 여기 이상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취지인데 더 우려가 되는 건 만약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노동법을 어디까지 바꿀 것인지 심각한 우려가 되죠. 근데 관심을 가져서 좋긴 하더라고요. 52시간제에서 우리가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면서 잊고 있었는데 120시간을 이야기함으로 해서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 한 번 더 환기시켰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발언 자체가 너무 셌기 때문에 보도량이 많은 가운데 생각보다 비판적인 보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이 52시간제나 최저임금제에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중앙일보나 조선일보 매체도 이 발언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좀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포괄임금제라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법 때문에 노동자들이 일한 시간만큼 사실 임금을 지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현실인데 여기다 대고 120시간 노동을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 보도를 했고요. 조선일보는 일단 이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약간 회피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여야 공방 형식의 보도만 내다가 딱 한 건의 보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다언의 습관이 있다. 말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아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약간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긍정적으로 포장해주기 굉장히 어려운 발언이라는 건데 그 어려운 걸 경제지는 하거든요. 경제지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해주면서 오히려 더 확대 재생산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 인터뷰의 당사자인 매일경제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칼럼에서. 일론 머스크가 정말 대단한 사람도 일주일에 120시간 실제로 일한다. 근데 한국은 주 52시간제 때문에 못한다 하고 싶어도. 그래서 이게 우리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전 총장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 건데 반대쪽에서 이거를 마치 노동시간을 120시간 강요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으니 참 한심한 일이다. 이게 매일경제만 그런 게 아니고 머니투데이 같은 경우에도 칼럼 제목이었습니다. 군인도 52시간, 학생 공부도 52시간만 시킬 거냐 이런 제목을 써요. 그러니까 노동자하고 거리가 먼 학생과 군인을 끌어들여서 물을 흐려버리는 겁니다. 논의의 본질 자체를 흐려버리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120시간 일한다는 건 동의할 수 없어요. 트윗하는 시간을 빼면 12시간 정도밖에 안 될걸? 일단 일론 머스크는 노동자가 아니죠. 그렇죠. 노동자 자체가 아니죠. 역시 예리해요. 중요한 건 이게 노동자에게도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발언 속에 보면 굉장히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당신들이 그렇게 막 몰아서 이러고 자유롭게 놀고 이러는 것들까지 해야 되는데 주 50시간, 이 시간 제가 그런 걸 막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인식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본과 노동의 성격이라는 건 굉장히 다르고 회복하는 기간이라는 것도 필요한데 되게 저금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8시간을 막 일하면 48시간을 쉬면은 그냥 다 도급으로 다 회복되는 것처럼. 근데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게 한 8시간 일했을 때 회복의 수준과 그럼요. 10몇 시간 일했을 때 회복의 수준이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보통 48시간 못 넘깁니다. 네. 그리고 노동의 질도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건강권을 위협하게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이른바 자유잖아요, 자유. 자기 결정의 자유라고 하는 것들을 노동자한테도 주는 건데 이게 얼마나 훌륭한 일이냐라는 인식을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네. 최재형, 윤석열 두 분은 저는 이제 이런 정치인들이 문제인데 공직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한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금제도라든가 연차휴가, 노동시간이 규율받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하니까 이런 발언이 사실은 체화되지 않고 그냥 나오는 거고. 네. 기본적으로 이 노동자들한테 최저임금 적용이라든가 근로시간을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이유를 그걸 모르는 거죠. 거기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본인들이 그러니까는 그 노동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그러니까는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네. 그런 삶을 한평생을 사는 거죠. 네. 그래서 두 분 말씀 주셨듯이 오늘의 문제의식이 바로 이제 거기에 정확히 이제 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뭐 손볼 필요가 있다라든가 뭐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든가 뭐 주 52시간제에 대한 다른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수준이 아니라 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쉽게 나온 이야기들이 마치 이후의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지침이 되는 것처럼 또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좀 냉정하게 짚어보자라는 그런 문제의식인데요. 언론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도할까? 기본 프레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최저임금제를 다루는. 어떻습니까? 보수지와 경제지에서는 네. 매년 성수기가 있습니다. 5월, 6월, 7월이 되면 매년 그 시기에 비슷한 보도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이번에도 7월 12일에 사실 약간 뒤늦게 정해진 것인데 그래서 7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 기간 동안 한국경제 같은 경우 최저임금 관련 보도 60건이 넘어요. 엄청나게 많이 내는 겁니다. 근데 60건이 넘는 보도가 전부 4가지로 집약됩니다. 딱 4가지예요. 순서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져서 다 망해간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 그렇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게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줄어든다. 특히 요새는 이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큰 정부 반시장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유도 없이 최저임금을 계속 인상해왔다. 그리고 마지막의 결론은 이 모든 게 이기적인 노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제 어렵다는 얘기인데 이 보도도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가장 많이 쉽게 쓸 수 있는 보도가 사례나 발언을 그냥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점주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발언이나 댓글 또는 반응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7월 달에 보니까 청와대 청원도 많이 인용이 됐더라고요. 청와대 청원 중에 최저임금이 이미 결정이 됐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주휴수당과 주 52시간제를 없애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또 언론 입장에서 특히 경제지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청원이죠. 그 언론계 보도와 관련해서 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하고 문재인 정부 때하고 언론 보도들을 보게 되면 여러 대표적인 게 국가가 그러니까 돈 쓰는 거, 정부가 돈 쓰는 거, 재정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 시비 안 걸립니다, 언론이요. 오히려 더 써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별로 돈 많이 안 써도 막 재정 막 투입 막 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듯이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정부 때하고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인상 요구할 때 박근혜 정부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2017년부터 내년도 2021년까지 설정을 했잖아요. 2017년도 최저임금도 박근혜 정부 때 설정한 거예요. 네.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한 건 2018년도부터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는 2016년도까지 이렇게 딱 박근혜 정부 끊고 2017년은 문재인 정부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도 안 된 거죠, 사실은요. 높이려고. 예. 네. 그게 장난질을 치다 이거예요. 일단 자영업자나 이분들이 최저임금이 올라서 더 이상 못 해먹고 직격탄 맞아가지고 망한다. 그 결과로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최저임금의 혜택을 저임금 노동자가 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고용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이제 이 양쪽에다가 이제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이런 식의 인과관계들이 연결이 되는가에 대한 이제 진단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경련 산하연구기관에서 이제 보도자료가 났어요. 6월 달에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으로 일자리 30만 명 상실하고 자영업 소상공인이 망한다. 정경련 산하기관의 연구 용역을 받아서 네. 그 분석한 분이 불과 한 7, 8년 전에 정경련 산하연구기관에서 연구원을 있던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문 제작형이다, 사실은. 오해입니다. 그 방식으로 했던 거고. 진짜 그러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이 망했느냐. 이런 것은 사실은 진짜 인과성이 없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치킨집이나 피자 가게는 힘들어서 망한 건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과열된 시장의 문제인 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케아는 건물 임대료나 수수료 문제가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앞에 맛있는 골목집의 커피점이 스벅 때문에 망하는 거지 최저임금 인상으로 망하느냐 인과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 경제학이라는 게 마치 대단한 과학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물론 잘 쌓여진 학문이긴 합니다만 과학처럼 이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분리해내가지고 이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고 있다라든가 이런 걸 하기가 참 입장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논문을 찾아보면 결국에는 이제 일자리 감소에 일부 영향을 미친다라든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든가 이런 논문도 있고 그렇지 않다. 이건 절대로 입증되지 않는다라는 논문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최저임금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이 자영업의 감소라든가 아니면 일자리의 감소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최소한 하나의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몇 % 정도는 설명할 수 있다라든가 왜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논문들은 굉장히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최저임금과 관련해가지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1991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가지고 분기별 자료를 가지고 잘 봤어요. 소득이라든가 폐업에 영향을 미친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계 소비 지출이에요. 우리 사회 가계들이 소비 여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어요. 왜 약화되고 있냐? 가계부채가 급증하다 보니까는 빚내가지고 집 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 교육비에 많이 지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비 지출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가 소비할 여력이 이렇게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그게 직격탄을 이제 자영업자한테 악순환고리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결국은 자영업자들한테 자기보다 더 이제 열악한 최저임금 대상자들한테 그러니까 공격하게 만드는 거죠. 을과 을의 싸움으로 내모는 거죠. 이런 방식이 보수 세력들이 사실은 되게 써왔던 방식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휘말려가지고 거기 끌려다니는 이런 형국이에요. 그게 이제 언론이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물론 이제 나라마다 맥락도 다르고 이제 고려해야 될 변수들도 다르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도하는 것들은 이제 보면은
나머지는 다 상수로 놓고 최저임금만 변수로 놓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변수들을 왜 그렇게 따질까 생각해보면 제 이제 이거 짐작이긴 합니다만 공격하기 가장 좋아서 그러니까 정부를 때리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식의 보도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또 한 가지 보도 경향이 바로 이제 인상률이잖아요. 네, 이 인상률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올해도 5월 달에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인상 속도 면에서나 최저임금의 수준 면에서는 아시아 1위다 이런 보도자료를 냈고 그게 또 일제히 보도가 됐거든요. 최저임금 자체 액수도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사실 그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경제 규모나 경제 상황도 다르고 또 복지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 최저임금 가지고만 우리 비교하기에 좀 무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보도에서 얘기를 안 해줘 버리니까 이런 보도 중에 또 최근 사례 중에 재밌는 거는 MBN은 이제 갑자기 또 중국의 반응을 가져오는데요. 중국이 한국의 최저임금이 너무 높으니까 막 관심이 많다 이겁니다. 중국 네티즌들이. 그래서 중국 네티즌 중에 이제 댓글을 또 인용 보도를 했는데 나는 한국에 가끔 이렇게 밀항에서 일하고 온다. 뭐 이런 댓글을 또 보도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것저것 데이터 넣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게 1등이 될까? 아시아 하면 1등 되네? 그 다음에 어떤 걸 해보니까 중위소득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OECD에서도 꽤 높은 수준이네? 요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한 걸 수도 있어요. 최저임금은 세 가지는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국제 비교가 무의미해요. 이 조사를 우리나라 노동부가 OECD에 보낼 때 우리는 임금 조사가 1인 이상 사업장 조사를 보냅니다. 근데 유럽은 10인 기준이고 일본은 5인이니까 그러니까 각 나라별 기준이 달라서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게 조금 무의미하고 경향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시급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정액임금을 기준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각 나라별로 식비를 포함하는 나라도 있고 주택보조비를 포함해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기본적인 두 가지가 나라별로 다르다라는 게 있고 52시간 시행이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 전면 도입될 시장이거든요. 네. 그 두 달을 앞두고 사실은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과 맞물려서 경영계가 이건 사실 작전을 쓴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18년도에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그냥 막 폭발을 합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서까지 막 터지고 막 그랬을 정도로 막 험악한 분위기였었잖아요. 그러다가 평창 올림픽이 열리고 나서 한반도 문제는 완전히 해빙 모드로 이제 바뀌잖아요. 네. 그해 그러니까 5월 달부터 조중동에서 경제를 공격하겠다. 네. 저는 그걸 예상을 했어요. 타겟을 잡는 거죠. 예, 예를 들면 한반도 문제 아니면 경제 문제거든요. 가계소득 증가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주로 이제 고용 문제 가지고 고용 참사 얘기를 막 1년 내내 쏟아부었었어요.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저는 언론과 관료 기득권층들하고 이것들이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인상률 가지고 이제 그랬던 것도 취업자 고용 참사가 나타나니까 그게 약발이 먹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 노동계라든가 그러면 정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구조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좀 과소평가하고 있다. 최병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공격이 그냥 시작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주 안 좋은 지표들이 나올 만할 때 그 분위기가 깔려 있으니까 거기다 최저임금을 붙잡고 이게 소득주 성장을 까기가 되게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게 언론이 결합해가지고 아예 판을 그렇게 엎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김정준 위원님 같은 경우는 52시간제의 적용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담론을 막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굉장히 어색한 그런 공격, 안 하던 공격을 하게 됐던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제 생각에 분명히 그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는 기자들도 전부 노동자일 거란 말이죠. 이게 제가 가장 궁금한 지점인데 그러면 대부분의 경제지들 그러면 120시간 일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굉장히 열심히 지킵니다. 그럼 임금 상승에 대해서는 어떤 네. 스탠스예요? 예, 언론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특수성도 있어요. 근무 시간을 측정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죠. 언론 노동자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사측과 투쟁도 해야 되고 쟁의도 해야 되고 협상할 권리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인정하고 상황을 봐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거니까 시민들이 언론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는 건 평소에 그렇게 보도를 안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노동에 대해서. 이게 중앙일보 노조 같은 경우에 최근에 7월 달에 주요 통신사 신문사들의 초봉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중앙일보는 초봉이 한 8위 정도 하는데 작년에 네이버에서 많이 본 언론사 1등도 찍었고 트래픽 수도 상당한데 초봉이 4천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러면서 입장을 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 노조 같은 경우에도 2019년에 임금 협상을 하면서 뭐 가지고 싸웠냐면 우리가 양보해서 임금 인상 5%밖에 안 냈는데 회사가 답이 없다 이러면서 싸웠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향을 볼 때 지금 올해 최저임금 5% 올렸다고 나라 망한다고 보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언론사들이 물론 조선일보 하나의 사례지만 자기네 직장에서 5% 올리려고 그렇게 입장도 내고 노조가 싸운다 이 말입니다. 저 당시 그 기사 읽어봤었는데 아이들 학원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 그리고 뭐 부동산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 어떤 직업의 월급이 부동산 상승률을 따라가겠어요?
그런 직업 있으면 나도 할래. 그러니까 이런 네. 것 때문에 자기 직장에 대해서만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이기적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론 노동자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이제 언론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신념 체계라고 하는 게 자신은 관찰자고 따라서 특정 이해관계에 종속돼 가지고 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투영시키는 거라면 네. 저는 그거는 봐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노동의 시각에서만 보도를 할 수는 없어 라면서 뭐 노동과 자본을 균형 있게 보도한다든가 이런 식의 관점을 유지하기라고 한다면 다행이에요. 근데 문제는 보도 때는 자본의 관점에서 보도를 하면서 자기가 투쟁할 때는 노동의 관점에서 투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또 한 가지 연관되는 게 바로 노동시간 문제 아닙니까? 네. 노동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는데 뭐 저는 물론 이제 그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제도 하루 쉬면서 하루 더 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주 3일 쉬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럼 나 정말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지금 별로 열심히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더 열심히. 그러니까 노동 합리화만 잘 이루어지고 우리가 딱 일하는 시간에 제대로만 일하면 4일 일하는 게 오히려 어떤 노동 생산성에서 굉장히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사실 불과 얼마 안 된 거 아닙니까? 주 5일제가 정착한 거 자체도. 그때 이제 언론들이 어떤 난리를 쳤는지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이 보였던 태도에는 어땠는지 그때 이 기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결국 집에만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별 의미가 없겠죠. 회사에서 대신 날짜가 빨리 가가지고 압박감이 심해지니까 그건 좀 안 좋아요. 국제 기준에 비춰볼 때 미흡하기 때문에 수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이 못 따라와서 못하는 거죠. 주 5일제에 맞춰서 토요일, 일요일에 끼워서 이렇게 가까운 곳은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겼고 그 주말반에 수강생의 매출액이나 수강 비율이 약 한 20% 이상 신장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들이 투쟁할 땐 본인이 노동자임을 갑자기 이렇게 자각하는 것처럼 중소기업 얘기를 평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노동 관련한 정책 변화가 있을 때마다 매번 막 머리채 잡혀갖고 끌려 나오는 것 같은데 당시 한국 경제 상황이 어땠는지 좀 교수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 재벌 총수들 저 감옥에 들어가면은 그 기업 저기 망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그건 똑같아요. 네. 그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주 5일제로 바꾸던 근로시간 단축을 하던 이거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한국 그냥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한국 이제 더 잘 나갔고요. 최저임금이라든가 노동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경제지들은 일반적으로 좀 우파 성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친화적. 예. 근데 우리나라 경제지는 예국에서의 월가 이런 월스트리트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극우적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경제지들이 논조라든가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하는 게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낮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요. 근데 경제학 교과서에 보게 되면은 효율적 임금 가설이라는데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만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산성 기준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나라 너무 낮다고 놓고 하면서 그 생산성을 낮추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외면을 하고 있어요. 노동 생산성 이런 거 얘기할 때 보면 이게 되게 사실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벌어들인 돈에서 노동자가 얼마나 일했는데 그게 시간당으로 보니까는 어느 정도 기여하더라 사실 이런 건데 이걸 다 노동자 책임으로 돌려버려요. 대부분의 경우는 기업의 경영 어떤 방식이라든가 그렇죠. 노동 관리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6일 일하는 게 토요일 날 야근, 일보다도 일하는 게 당연했던 시절에서 5일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시절로 이동해오는 과정까지 약간 사회적 뭐 일부 혼란이 있었을 수도 있었던 부분 또는 혼란을 조장했던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김진임 좀. 이제 최근에 주 4일제가 전 세계적으로 화두임돼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아이슬란드가 전 국민의 1%를 찍어서 주 4일제를 실험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주 5일제 논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 뒤처진 논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2002년에 우리나라 경제 5단체가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요. 그러다가 대한민국 경제가 파탄납니다. 여러분들 일터가 없어집니다. 전면 광고를 한 적이 있는 거예요. 보통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단체 중에 사용자 단체인 경제총연합회가 발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경련이나 중소기업 중앙협회, 상공인수와 무역협회까지 이제 달려붙는다는 것은 대단히 이제 사용자 측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하는 중인데, 예, 전투적으로 이제 정부 정책을 막으려고. 두 번째로는 경제가 어려운 나라에서 경제 위기 극복 중에 하나가 또 노동시간 단축 중에 하나였어요. 사회적 대타협으로. 어떤 정책을 도입할 때 우리는 부정적이거나 안 좋은 방식으로만 너무 우려를 이렇게 보도하는 것들이 좀 보이는 것은 좀 저는 그 문제가요. 그러니까 의식은 아직 어른이 안 됐는데 몸은 이제 어른이 된 이런 비대칭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사회가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건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어느 투자 신탁회사 이런데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이제 점심을 먹으러 이제 나가자는데 점심 먹으러 나가면서 건물에 이제 로비 나가게 되면 거의 경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고 있잖아요. 이 대표라는 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수님 저 사람도 바캉스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얘기예요. 그게 왜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러니까 바캉스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윤석열의 120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최재형이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그 사람들의 인식이 그래요.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양반들이 볼 때는 노비들이 그러니까 양반들하고 똑같이 저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의식들이 지금도 상당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있어요.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까지 성장을 했는데 거기에 비례하지 못하는 이런 인식들이 저는 굉장히 장애물로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하고 얼마나 이게 인식의 괴리가 존재하는지를. 경제가 좀 어렵거나 뭐 잘 안 굴러가거나 그러면 노동자 좀 더 굴려서 하면은 마치 경제 위기가 극복되는 것처럼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되게 참 문제 있는 문제죠. 자, 이 문제 있는 문제가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주 52시간제 도입 당시에 2018년 7월쯤이었었는데요. 그때 언론의 보도는 어땠는지 이봉 활동가 얘기 좀 해주시죠. 주 52시간제가 매년 7월마다 시행이 돼요. 이 주 52시간제 같은 경우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주 52시간제가 아니라 주 40시간제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주 40시간만 일해야 되고 조금 특수한 경우에 52시간까지 연장 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우리 그 한국 언론의 주 52시간제 보도 안에는요. 주 52시간제 안에서는 사용자들이 연장 근로를 못 지키는 것처럼 보도를 해요. 야, 원래 68시간이었는데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연장 노동을 못 시켜. 이런 식으로 보도가 자꾸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이미 주 52시간제 안에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있고요. 심지어는 한 2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그 조건도 엄청나게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연장 근로라는 게 사실 기본적으로는 착취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정해진 거 약속한 것보다 좀 더 시킬게. 우리 일이 많으니까. 이 착취의 개념인데 마치 노동자가 선택할 자유인 것처럼 연장 근로를 안 시키면 노동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최근에 탄생한 노동. 예를 들어서 뭐 AI 관련 산업이라든가 또는 뭐 스타트업이라든가 플랫폼 노동은 반드시 장시간 노동이 필요하고 노동자들도 그걸 원하는 것처럼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그게 필요하고 원하는데 못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례 중에 가장 재밌는 게 매년 6월, 7월이 되면 매년 나오는 자동화 보도입니다. 매년 나와요, 매년. 자동화, 뭐 AI 도입되고 로봇이 도입돼서 노동이 자동화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하고 주 52시간제로 도입하는 바람에 노동자들이 더 어려워졌다. 일자리를 더 잃어버리고 있다. 그런 상황을 가속화시킨다는 거죠. 자동화와 이 최저임금제 또는 주 52시간제는 사실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한쪽에 기술 발전이 있는 거고 최저 수준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있는 건데 억지로 연관을 시켜서 자동화 때문에 이 제도 때문에 더 힘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매년 나오는 거죠. 기존의 노동 문화에서 연장 근로라든가 야근으로 더 뭔가 수당을 받는 거를 그게 약간 더 비싸게 쳐줬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로 본임금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이제 노동 문화가 좀 일부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네, 야근을 되게 당연시하고 실제로 일하는 건 야근 시간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또 생겨나고 이게 바로 노동 생산성 저하의 사실 상당히 중요한 요인들이었는데 근데 과연 이게 완전히 허황한 이야기일까도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는 한번 자기 비판하면서 얘기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모든 사회가 그렇겠지만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얽혀 있잖아요. 최저임금 문제라든 간에 노동시간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2017년도 대통령 선거 이제 벌어졌을 때 유력 후보 5명이 계실 때 3분은 문재인 대통령처럼 2020년까지 1만 원 달성하겠다 했었고, 그 당시에 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저희 저녁 있는 삶이라는 이런 게 화두가 되면서 과로사 이런 문제들이 어쨌든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치인들도 거기에 화답을 했던 거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저임금 근로자가 여전히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노동시간도 뭐 OECD에서는 3, 4위 정도 될 정도로까지 그러니까 여전히 높은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을 하면서 그냥 기업들의 근시안적인 어떤 이런 입장만 대변을 해가지고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게 과연 정치인들의 자세인가? 정치라는 것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를 그러니까 풀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그렇게 인상됐을 때 소상공인들한테 부담이 되는 게 걱정이 된다면은 최저임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태도겠죠. 노동의 성격상 자기 결정이 좀 가능하고 그게 좀 필요한 부분도 그렇죠. 있고, 예. 그렇지 않고 이제 개입해서 뭔가 판을 짜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약한 부분도 있고, 이걸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의 문제 같은데, 2018년 됐을 때 기자들이나 PD들이 되게 당황하긴 했었어요. 자기들 일하는 패턴하고 굉장히 다르니까 밤늦게까지 이제 일해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어차피 일해야 되는 거 돈이나 좀 더 줬으면 좋겠다. 야구수당 같은 거.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사실 있긴 있거든요. 뭐 지역에 따라 뭐 노동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 왜 이걸 일괄적으로 적용하라 하느냐라는 얘기도 사실 있었고, 거기에 약간 일부는 극하게 되는 요소도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조금만 사회적 시선을 바꾸면 이제 왜 우리가 노동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는지가 되거든요. 아까 최 교수님 이제 바캉스 얘기를 하셨는데, 바캉스라는 개념을 화두를 던진 나라가 프랑스거든요. 프랑스는 연차 휴가를 2주간 몰아써서 붙였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게 1936년. 우리는 직장인들이 연차 휴가 2주를 쓴다는 건 상상을 못하죠. 그리고 연차 휴가가 프랑스는 28개, 우리는 15개. 근데 우리 15개 중에 8개밖에 못 쓰고 얘네는 다 쓰고. 기본적으로 언론에서 다뤄야 되는 건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의 건강, 생명권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이 노동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언론사들이 자기 노동에 대해서 값을 쳐달라는 거랑 남의 노동에 대해서 값을 쳐달라는 게 다르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노동시간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약간 사뭇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방송사 PD나 작가나 이런 분들도 또 노동의 성격이 훨씬 더 유연하기 때문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이걸 적용하는 것이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고 나니까 괜찮더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들이 발언이 어땠는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워낙 언론인들의 근무 형태가 너무 특이하고 근무 시간을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는 동시에 또 굉장히 대립이 많았죠, 사측과. 그때 당시에 조선일보가 회사에서 공지를 내렸는데, 그러니까 2018년 7월부터는 취재원과 만나서 식사를 하는 시간을 근무 시간에 넣지 말라는 공지가 논의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자들이 반발했어요. 조선일보 기자들만 반발한 게 아니라 거의 전 기자 사회가. 왜냐면은 취재원과 식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거기서 이제 정보를 들어야 되니까요. 그게 또 뭐 저녁 6시 이전에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동안 당연히 근무 시간으로 쳤던 건데 왜 이제부터 치지 말라 그러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화두였고, 밤에 혼자 공부하고, 밤에 막 여기저기 취재원들한테 전화 돌리고, 이런 시간들을 내가 근무 시간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것도 인정 안 해줄 거냐. 요런 이제 논의도 진행되기 시작했고요. 그때 노조에서 이제 내놨던 구호 가운데 하나가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한다. 기자들 밤 10시 전에 퇴근을 못 하는데 우리도 이제 밤 10시 이전에 좀 퇴근 좀 해보자. 그러면서 시스템 개선해서 주 52시간제를 준수해달라는 얘기를. 근데 이제 주된 지배적인 보도 영상을 봤을 때는 주 52시간제 사실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언론사들, 노조들은 이제 우리도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갔던 것이고, 근데 저는 뭐 다른 보도 양상 다 차치하고 그때 당시 기자들이 요구했던 굉장히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언론사들의 그 노동시간 측정 어떤 관행이라든가 그 노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주 52시간제를 계기로 그거를 개선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좋은 현상은 맞는데, 그래도 언론인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언론인들이 자기네들이 부여받은 중요한 그 어떤 책무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는 특권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언론인들이 그런 특권이었다는 점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이 노동 관련한 보도를 할 때 주로 이제 사측의 입장을 끌어와서 경제 문제, 뭐 나라 망한다 이런 프레임은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 똑같은 효과를 내고 있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노동 관련한 이슈를 다룰 때 과연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다뤘으면 좋겠는지. 뭐 기업이
자기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면 자녀들의 지금 하고 대화가 되는지 기업인들한테 저는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은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지 이거 물어보면요, 사실 답은 사실상 거기에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뭐냐면 자기들은 그러니까 이런 소위 뭐 시대 부적응적인 어떤 인식의 이런 지금 문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에 있어서는요, 자녀들하고 소통 못 합니다. 네, 아마 그분들 아마 집에서 소통 안 될 거예요, 아마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자녀들하고 잘? 저는 소통 잘 되는 편이에요. 살짝 당황하셨네. 이거 크로스 체크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자, 우리 김종진 연구위원께서는요? 예, 언론에서 좀 노동 문제를 다룰 때 어떤 정책이나 의제가 얼마나 우리 사회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좀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최저임금이 단순히 노동자의 임금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률 16개의 기준이 되고 우리나라 국가의 예산을 책정하는 40가지가 넘는 정책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모두의 임금이에요. 국민의 임금이고.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가 많은 게 아니라 이런 걸 보면 조금 더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좀 심도 있게 좀 다루고 양측의 입장을 좀 면밀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노동에 대해서 일반 시민, 시청자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드웨어가 좋은 기계에다가 안 맞는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으면 뻑이 난다 그러는데 기기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노동자라고만 좀 생각해 줬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만큼 그 노동자들의 문제, 그리고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상한 막 죄의식 같은 것 좀 사라지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 부분을 꼭 폭넓게, 특히 뭐 이제 최병훈 교수님이나 김조진 의원한테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보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시태그 심층비평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정준희 교수님의 미니 강연으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번 주는 시청자 뭐야 이게? 이터니티 레이. 어쨌든 시청자 이터니티 레이님 님께서 네, 보내주신 정준희의 언론 패부 찌르기 너무 잔인한데요? 정준희의 언론 패부 찌르기로 지으면서 해시태그는 다음 주에 더 날카롭고 더 좋은 화두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